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4월 25일 토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최평규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금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소리로만 전해졌던 방송을 넘어 한 권의 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북콘서트의 자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책으로 보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것을 보려 애쓰지만 어쩌면 진짜 세상을 깊이 보는 방법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넓어지고 사랑은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책 속의 문장들이 단순한 글자를 넘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이어지는 5화주 특별 공개방송 북콘서트, 책으로 보는 세상 첫 차장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목, 책을 소개해주는 목사님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목사, 유채꽃이 시기하는 목사 김양현입니다. 유채꽃 시기에서 요즘 안 보이는군요. 예. 네, 다 사라졌어요. 벚꽃 시기했다면 더 와닿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5화주 토요일 책소목 코너에서 책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 목사님이 책이 출간됐습니다. 네. 그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책으로 보는 세상이죠. 네, 목사님 일단은 책 출간을 먼저 축하할까요? 축하. 축하합니다. 우! 여기 소리가 더 네. 평소보다 웅장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네. 또 저희한테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책 서문에 썼는데요. 그 프란츠 카프카가 그 친구에게 편지에 썼다고 하죠.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이번에 제가 카프카가 살았던 프라하에 다녀왔거든요. 네. 네. 정말 카프카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쓰이고 그렇게 왔는데. 정신만 되새기셨어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어쨌든 이 카프카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고요. 이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깨는 도끼처럼 이 한 권의 책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의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접해야 우리의 뇌가, 특히 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점점 유연해지고, 안 그러면 생각이 고착되고 딱딱해지고 또 약간 폐쇄적인 사람이 되니까 네.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네.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말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어쩌면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게 전부인 줄 아는 그런 네.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찔리신 거 네, 아니죠? 그렇죠. 찔려셔서. 자, 책으로 보는 세상, 이 책은 5화주 핫코너이죠. 책소목 시간에 소개한 책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1부는 성경과 기독교 내용, 그리고 2부는 청소년과 문학입니다. PD님도 네. 추천서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 저한테는 말씀 없으시고. 죄송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추천서에 보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네. 그 모습이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광이죠. 네, 저희 영광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잘 차려주신 식탁에 숟가락 젓가락 때로는 이제 손으로도 먹을 때도 있고요. 네. 날 것으로 잘 섭취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저희가 그렇게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강 PD님이 없었으면 이 책이 나오지 않았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대본 제가 없는데 그 이 얘기 지금? 양념처럼
그렇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그럼요. 카톡 푸사에 네. 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강 PD님과 저 목사님 이렇게 셋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한 공개 방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한 공개 방송으로 북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스튜디오에 책을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분이 지금 다 얼어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도 얼어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제주도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긴 하는데 저와 강희경 PD님 그리고 김영현 목사님 목소리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맞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항상 녹음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얼굴이 부어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강희경 PD 목소리, 최평기 PD 목소리, 김영현 목소리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47번으로 봄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네. 들어가셔서 그 댓글 달아주세요. 맞네. 에이, 괜히 들어왔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편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영상을 보는 분들만을 위한 퀴즈가 있어요. 방송 듣는 분들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샵1047번으로 언제든지 방송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영상 링크를 받으실 분들은 봄이라고 보내주시고 들어오셔서 퀴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말씀 못 드려요. 그 영상 링크를 통해서만 나가는 그 퀴즈를 샵104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5분 추첨해서요. 예, 제주 아침 미소 목장 플레인 반응 좋아요. 여기 이제 네. 지금 방청객도 들어와서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저희 선물 있잖아요. 풍성하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까요? 유튜브에서 제주 극동 방송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47번, 샵 1047번으로 봄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아침 미소 목장, 탐나는 초콜릿 등등 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목사님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책에 네.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책을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집안은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돼 있었나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좋아했던 것은 약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때, 그렇죠. 교문 앞에 늘 전집을 팔러 오시는 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께 졸라가지고, 위인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샀는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래 되면 저의 또 연식이 나오는데 안 되는데 신비주의로 가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소년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월 15일 날 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일 아침부터 서점에 가가지고 아저씨 잡지 왔어요 이렇게 막 졸랐었고 그거 하나 구하면 며칠 동안 끼고 살았던 그런 네.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썩 열심히 안 했는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소설 같은 것을 제법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읽었던 소설이 펄벅 돼지라는 소설에 왕스방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치고 지금은 수능 시대잖아요. 그 학력고사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집었는데 조정래 씨가 쓴 태백산맥이라는 네. 대하 소설이었어요. 이게 10권짜리예요. 그 10권을 그 방학 한 달 동안 거의 밤을 새가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대학에 딱 들어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탈리아 작가예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책을 좀 열심히 읽었던 것 같고 반면에 신학대학이나 대학원 다닐 때는 일반 책을 좀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과목마다 퀴즈도 있고 뭐 숙제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책을 좀 열심히 못 읽었던 그런 게 있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근무했던 곳이 여자고등학교에 네. 교목이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제법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책들을 읽었었죠.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았었구나. 네. 난 듣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정말 은혜네요. 네. 네, 책을 더 가까이 하라는 뜻에서 알고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 책 읽는 것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지표를 받곤 하거든요. 네. 방송 전에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방금 여기 말씀하신 펄벅의 돼지, 태백산맥 장매의 이름으로 네. 이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다 대학교 때 읽으면서 제가 읽은 책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 독서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삼거든요. 와. 그래서 되게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치 잘 하고 계신 거죠? 올해 100권 열심히 멋집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교목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네. 책들을 읽었다고 했어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생각하기는 저희도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음. 혹시 여학생, 여고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여고에 가가지고 환상이 다 깨졌었어요. 나 여고생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막 첫날에 이미 뭐 환상이 다 깨졌고, 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아무튼 농담이고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또는 톨스토이의 뭐 부활 이런 책을 인용을 자주 하셨거든요. 궁금했어요. 저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목 때 도스토옙스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죄와 벌부터 읽고 그 다음에 뭐 백치라든지 또 까라마조프 씨의 형제들 네. 이런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근데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이 너무 복잡해.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설은 이름이 막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본명 정확히 말하면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거든요. 근데 또 어떤 대목에서는 로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는 또 로치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라스콜이라고 하고 도대체 이 인물이 이 인물인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인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도를 복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네. 그래 헷갈리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에 입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이 러시아 작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 발음부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데 지금 대본에도 이 작가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방청객들이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띄엄띄엄 하세요. 띄엄띄엄 네. 도스토예프스키를 그렇죠.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을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소개하셨잖아요.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죄와 벌 그리고 네. 까라마조프 씨는 형제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작가 또 러시아 작가잖아요. 네. 근데 대문호라고는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어야 되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고 이런 책은 꼭 읽지는 않아도 책꽂이 하나씩 꽂아놔야 내가 교양인이다. 네. 이러면서 뽐낼 수 있으니까 주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은 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꽂아놓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뭐 그럴 가치도 충분하죠. 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일단 좀 인용하면 일단 만년체예요. 어떤 부분에는 한 문장이 한 페이지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문장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읽어야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죄와 벌 말 그대로 이 책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라스콜이 그 고리 대금업자를 하는 그 노파를 살인하고 나서 이게 살인이냐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행한 거냐 혼자 막 갈등하는 거예요. 혼자 나는 뭐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물이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초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라스콜도 되게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라스콜의 동생이었던 두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이 돈 많은 남자에게 좀 억지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라스콜을 나중에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되는 관계인 소냐라는 인물도 집안이 되게 가난해가지고 하숙집에 뭐 아르바이트하고요, 중식으로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본인도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가난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든 거냐 이 문제를 죄와벌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황제 치하에서 귀족들이나 뭐 황제들은 늘 파티하고 또 화려하게 살았죠. 반면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적 가난, 사회적 가난 이것을 죄와 벌을 통해서 약간 고발하는 그런 책인 거죠. 제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정말 착실한 학생이었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책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했지만 목사님께서 책성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저 또한 느끼게 되어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시대의 문제를 고발하고 또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책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혹은 그 작가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느낀 것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전혀 살지 않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냥 상상만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은 그 시대 또 그 작가의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시대가 러시아에서 되게 격변의 시대죠. 이제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죽고 톨스토이가 죽고 한 20년 뒤에 그 유명한 소비에트 혁명,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917년에 그만큼 힘들던 격변의 시대였고요. 그 서경준 교수님 이분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전문가신데 네. 그 한 책에 보면은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쓴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근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써가지고 생활비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심지어는 도스토옙스키가 약간 도박도 좋아했거든요. 때로는 이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고 이랬는데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책에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가난해요.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이 낮은 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이 위대하다는 점은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정의롭고 혹은 뭐 심성이 깨끗하고 사회적 피해자인가? 그렇지는 않다. 가난한 자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걸 도스토옙스키가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착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인간사의 좀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런 책들 정말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읽고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또 러시아 작가로 유명한 톨스토이 책도 저희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작가죠.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821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돌아가세요. 톨스토이는 약간 7살 정도 어린데 1828년에 태어나서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어요. 1910년까지 살았는데 동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서로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본인도 가난하게 자랐다면 톨스토이는 부자로 태어났거든요. 네. 귀족으로 태어났고 또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에는 주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귀족들이에요. 뭐 공작, 백작, 왕족 그래서 뭐 파티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전쟁과 평화에도 보면 다 귀족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주인공이 네흘러도프라는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톨스토이 자체가 부자로 살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도스토옙스키도 자신의 삶을 반영했다면 톨스토이도 자신이 살았던 삶을 자연스럽게 책에 녹여냈던 것이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글이나 책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담아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 시대의 틀을 또 반영하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그 인류학자 중에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글은 혹은 책은 그 시대의 반영이자 그 시대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하면은 모델 오브 리얼리티, 모델 포 리얼리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삶을 작가들 쓰죠. 하지만 작가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이제 모델 포 리얼리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상향 그리고 가야 될 방향성 이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작가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왜 유명한 어떤 서점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네. 그런 것인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책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람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오아주 특별 공개방송 책소목 북콘서트 김혜영 목사님께서 쓰신 책소목에서 책으로 보는 세상 라디오와 유튜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샵 1047번으로 봄이라고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퀴즈도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77님께서 집중하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좋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펼쳐야 되겠어요. 제화벌도 읽어볼게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이런 반응 오면 정말 흐뭇하죠,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오늘 책 소개할 것들이 정말 많아서 찬양보다는 조금 방송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방청객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자, 방청객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지? 자,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는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또 톨스토이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고 하셨잖아요. 각자 자신이 살았던 삶을 글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톨스토이가 반영하고자 했던 시대와 그가 극복하고자 했던 삶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 책이 이제 톨스토이의 사상이나 생각을 모두 담고 있다.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활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네흘러도프 공작이에요. 네, 이 네흘러도프가 어릴 때 젊을 때 이제 공모 집에 잠시 쉬러 갔는데 그 집에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고 공작이고 하니까 약간 뭐 불장난이라고 하죠. 그 여종과 그냥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리고 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네흘러도프가 어느 이제 마을에서 법정이 열려가지고 이제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 피고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피고인을 보다가 네흘러도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하룻밤 상대로 여겼던 바로 그 여인이었거든요. 이름이 카투사였죠. 그러면서 이제 네흘러도프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옛날에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날 나와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어쩌다가 이런 법정에 오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막 던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이제
그 고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쫓아낸 거예요. 방탕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쫓겨난 거죠. 그 이후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창가까지도 가고 막 이런 이제 복잡한 인생이 막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넬로도프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나는 뭐 장난처럼 한 것이 한 여인의 일생을 무너뜨린 게 되니까요. 이후에 넬로도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소외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그 시대의 아픔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설 후반부에 가면은 넬로도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네. 저 농부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공동체 생활을 막 하고, 특히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셨던 그 삶을 직접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 부활의 처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의 방탕한 삶, 혹은 귀족들의 어떤 화려한 삶, 그걸 반성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러시아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라는 소타이틀이 와 닿습니다.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또 일본 작가죠. 네. 엔도 슈샤크의 책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이 책수목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했었는데 네. 이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참 엔도 슈사쿠의 번역책들을 거의 다 읽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 제목을 말하면 다, 그분 하실 거예요.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바로 일본의 위대한 작가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엔도 슈사쿠 문학관이 그 나가사키 지역에 소토메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가사키에서 한 시간 정도 가면 언덕 위에 엔도 슈사쿠 문학관이 이제 이렇게 잘 마련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침묵의 배경이 되는 그 마을이 나와요. 지금 유네스코 지정된 그 마을인데요. 이 침묵의 배경은 16세기죠. 17세기가 막 시작,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이제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네. 했지만 결국 돌아가잖아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는 이제 흔히 일본 역사에서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가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나 스페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뭐 무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이나 이제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범선들, 그리고 이제 대포 이런 게 강력했잖아요. 그런 것을 얻으려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들 통해서 뭐 무기 같은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다 추방령을 내려요. 네. 다 나가라. 안 나가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포르투갈 출신의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다시 그 숨어 지내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일본말로 기리시탄이라고 하죠. 그들을 산속에만 숨어 있으니까 그들 찾아 나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의 이제 기츠치로라고 하는 일본인 신자의 고발로 이제 로드리게스가 잡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일본인 관료가 이제 로드리게스 신부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죠. 너가 예수를 부정하면 이 기리스탄들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믿는다면 이 일본 기리스탄들을 내가 죽이겠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는 후미에라고 하죠. 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 그걸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침묵의 중요한 이야기죠. 그 보면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제 배교를 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찾아 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저는 영화로도 보니까 네. 생생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배교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엔도 슈사쿠의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후미에를 쳐다보는데, 후미에 그
동판이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괜찮다. 밟아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순간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 사실은 예수님도 밟히기 위해 오셨고, 나도 내 한 번 밟히는 게 어때? 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거는 배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일본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지 헛된 죽음으로 몰아가시기 위해서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후미를 밟고 자신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배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완전히 배교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네. 네. 어떻게 네. 묘사됐나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막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었다. 너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있었다. 네. 이런 응답을 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책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는데 원래 원본에는 엔도슈사크 쓴 원본에는 저 뭐라고 하죠? 맨 뒤에 후기?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이 뭐냐면은 기리시탄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료들이 기리시탄들을 따로 이제 어떤 지역에 몰아넣고 일종의 가택연금 그 지역을 못 나오게 수용소처럼 이제 살게 하거든요. 거기에 로드리게스 신부와 기치치로와 살아있는 남은 기리스탄들이 함께 살아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일본인 관리가 일기를 쓴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기치치로와 로드리게스 그리고 신자들이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배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엔도슈샤크 작품을 방송 통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기회가 되면 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현장을 좀 가보기를 원하시는데 좋죠. 저 네. 일본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진정한 마음의 소리였어요. 그렇죠. 네. 금식으로. 아, 그건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방청객 질문을 또 하나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 친목에 관해서 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그 엔도 시사크의 침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도 또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아픔을 새기면서 살아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으로 보는 세상 이 책에도 제주와 관련된 그런 책들이 몇 권 소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난주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 책에도 소개했는데 김소윤이라는 분이 쓴 난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조선시대에 일어난 1800년에 일어난 신유박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정조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순 왕후, 정조대왕과 약간 앙숙관계였죠.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정조가 아끼던 신하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정조가 가장 총애했던 신하가 누구냐면은 정약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을 제거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뭐 비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건수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말하는 사학,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를 정약용 일가가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제 근거를 잡았죠. 그때에 이제 정약용과 정약전 일행을 신문도 하고 이랬는데 딱 그 와중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그러니까 황사형은 누구냐면은 정약현의 사위였는데 정약전이나 정약용의 조카 사위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박해가 일어나자 도망을 쳤는데 저 충청도 제천에 있는 배론이라는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비단에다가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중국에 있는 주문모 신부에게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교황님께 요청을 해서 뭐 군대를 보내든지 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발각이 됐죠. 그 편지 내용에 뭐 군대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모반이죠, 모반. 네. 그래서 바로 의정부로 압송돼 가지고 저 서대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네. 능지처참을 당하고 이걸 빌미로 다시 정약전 형제가 다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때 이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고 정약종 막내는 역시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네. 이때 정난주가 등장하는데 황사영의 부인이에요. 네. 나이가 한 29살쯤 되었었고 마침 갓 돌진한 아들 황경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난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아이 때문에 그 신문장에서는 나는 사학을 전혀 모른다. 나는 천주를 모른다. 부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은 면하고 관노가 되어서 제주도의 대정현의 관노로 유배기에 오르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시어머니와 아들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배 타러 전라도 남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그 정난주가 이런 말을 해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남편에게 너무 죄송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도 남편에게도 순교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야 훗날에 천국에서 사형이를 만나면 살아있는 순교도 있다고 말하자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순교가 아니고 네. 살아있는 순교도 있다. 이 단어에 저는 대장 좀 꽂혔고요. 살아있는 순교. 살아있는 그렇잖아요. 순교. 오늘날 직장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일 때 기독교적 양심과 꺼려지는 일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 흔히 뭐 그럼 직장 그만둬라. 뭐 사표내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한 곳에는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네.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정난주가 살아갔던 삶, 살아있는 순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분이 노비로 관노로 제주도에 왔지만 또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셨고 그래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졌다. 이걸 알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목사님 제주와 관련해서 저도 제주 이제 원주민 토착민인데요. 네. 또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한승원의 추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책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죠? 그렇죠. 추사 김정희 천재적인 조선의 학자였죠. 당시에 이제 중국의 위대한 학자였던 옹방강이나 완현 선생이 칭찬했던 조선의 천재. 과거에 24살에 급제하고 또 승승장구했던 인물. 한 번에 이제 충청도 암행의사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김우명이라는 탐관오리의 죄를 지적하고 상소를 해서 봉고파직을 시켜요. 근데 김우명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자신의 삼촌 숙부였던 김조순이 영의정이 돼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엮어서 김정희를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가 1840년이었고 1848년까지 약 9년 동안 제주도 대정현에 있는 강도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죠. 여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작품들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유명한 세안도죠. 유배하고 있는 동안에 세 사람의 인물이 자주 찾아왔어요. 이상적, 초이, 그리고 소치, 허련 이런 사람들인데 그중에 이상적이 제자이자 이 통역관이었거든요. 중국에 갈 때 대사들이 갈 때 통역해 준 사람. 그래서 이상적이 중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선생님인 김정희에게 보내주고 반찬도 보내주고 또 솜 옷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김정희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에게 편지를 하나 쓰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이제 세한도예요. 네. 그 세한도 편지 중에 공자의 구절을 하나 인용했는데 세한연의지 송백지 후조라 해서 세한, 소한과 대한,
추운 겨울이 지나보면 비로소 안다.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여전히 푸르다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그런 존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걸 편지를 들고 중국에 다시 가서 중국 문인들에게 쫙 보여줘요. 우리의 선생님이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중국 문인들이 막 감탄을 하고 거기서 막 옆에 요즘 말하면 댓글이죠. 댓글. 찬사를 막 썼죠. 그래서 세안도 원본은 1m 정도 되지만 찬사가 막 쫙 붙어가지고 16m인가 되죠. 아, 그게 지금 국보 있고 지금 저기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 세안도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저 이번에 깨달은 게 제가 생각했던 세안도랑 이 오리지널 세안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 대전에 추사관 가면 네. 되게 이 작품이 네. 그 그 복사본이죠. 복사본이라도 예, 그래도 예, 네. 있네요. 다행이네요. 네. 이쯤에서 아까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최 PD님께서 네. 네, 잠깐 또 힌트를 힌트 아닌 힌트를 멘트 중에 드렸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제주에 계신 분들은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혹시 몰라서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중간에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의 추사관이 있는 곳은 제주 어디일까요? 분명히 아까 최 PD님 멘트 중에도 나왔습니다. 추사 김정희 추사관이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일까요? 1번 성산읍, 2번 애월읍, 3번 대정읍, 4번 남원읍. 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47번으로 제가 조금 힘을 주었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초콜릿 3종 세트 풍성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할게요. 오아주 특별 생방송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원래 찬양을 한 2곡 정도 더 들었어야 되는데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자, 퀴즈 정답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바로 정답은 네. 3번 대정읍입니다. 어디요? 발음이 그랬나요? 오답 땡. 아, 땡. 네. 정답은 3번 대정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주소까지 추사로 4사라고 이분 대정 사시는 하시는 분이네요. 분인가 보네. 네. 많은 정답 보내주셨고 또 7547님은 살아있는 순교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난주 읽어야겠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그 보이는 유튜브. 라디오 보시면서 네. 문자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퀴즈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책 표지는 무슨 색이었나요? 라는 단순한 질문인데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제가 팔로우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샵 104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책은 초록빛, 연두빛, 흰색도 좀 섞여 있고요. 목사님 동안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다 젊어 젊네요.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나이들을 알고 계신 건가요? 저 젊은데 어떻게 하죠? 네, 원래 젊으신데. 네, 원래 젊으신데. 참고로 저는 젊어 보이는 거고. 참고로 저희 다 5학년들입니다. 네. 5학년 초, 중, 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에 대한 마음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장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순교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충분히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목사님과 열심히 달려왔는데 원래 더 준비한 거 많았는데 네. 정말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목사님도 이 땅 제주 살면서 네. 정말 육지껏 소위 말하는 육지껏으로 그렇죠. 제주에 정착하시면서 많은 걸 남기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와가지고 올레길을 열심히 걸었고 또 한라산도 막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제주 역사에 관심이 생기고 또 책을 공부를 하게 되고 제주 역사 좀 투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좀 많이 만났어요. 가장 제주 삶에 도움이 되었던 분들이 신뢰 클럽이라고 우리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몇 달 동안 너무 감동이었고 또 우리 과신대 제주 북클럽을 만나서 오늘까지 또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분들 통해서 이제 또 제주살이에 이어져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네. 책을 쓰게 되었고 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말 중요한 질문일 네. 것 같아서 하나 받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북콘서트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을 남겨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책을 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아이 어릴 때 텔레비전을 다 없앴거든요. 네. 저녁 먹고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더라고요. 네. 네, 쉬운 답 같아요. 그쵸.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네. 아, 제가 순간 얼었잖아요. 네. 공부해라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부모님들, TV 네. 보고 있는 분들, 먼저 책을 읽으면 좋을 네. 것 같고, 오늘 정말 오신 분들, 저희가 감사 선물로 제가 갖고 있는 방송사에 네. 있는 한 책을 제가 한 80권 정도 제가 깔아놔가지고, 너무들 다 좋아하세요.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 여러분 드렸습니다. 행복하시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좀 떨리더라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해보고 나니까 자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책을 가까이 하는 방법 조언 목사님께서 일단 부모가 먼저 봐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강PD님도 책 보는 모습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중요한 거는 노력이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저는 평균치예요. 네. 평균치? 네, 평균치를 잘 유지하고 있어가지고요. 평균치가 목사님 몇 권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이, 그냥 한 달에 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 달에 한 권만 네, 읽으면 충분히. 1년에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가 그럼요. 완성이 되거든요.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거 따로 네. 또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근데 목사님 책을 고를 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는 기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일단은 고전. 고전. 고전은 검증된 거잖아요. 고전은 검증된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독서 습관인데요. 뭐 정 힘드시면 이 코너에 소개해준 책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네. 되죠. 아, 그쵸. 맞아요. 네. 네. 기준이 그렇게 생기네요. 그리고 그럼요.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책으로 보는 세상 여기 보면 저희가 소개한 책들 을 쭉 해놨는데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2권도 나오고 3권도 네. 나오고 쭉 나올 텐데 여기 있는 책들을 보시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읽으면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단점은 이 책만 읽으면 안 되고 이 책에서 소개한 원전을 그렇죠. 그렇죠. 원작을 그렇죠. 가이드로 읽으셔야 됩니다. 네. 네. 책 읽는 크리스찬이 아름답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을 넣었는지, 그것을 보았을 때 아름다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또 좋은 책 써주신 우리 김양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오아주 특별 공개 방송 책 소목 북콘서트로 김영희 목사님 쓰신 책으로 보는 세상 함께 나눴는데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방청객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하주 강희경이었습니다. 저는 최평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